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원영입니다. 예. 대구, 저도 경상북도 의서입니다. 고향이. 제가 문학평론을 벌써 한 50년 가까이 했는데 방방곡곡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다 하는데 의성에서는 의성문인협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초청을 안 해줘요. 하도 안 해줘가지고 그 인근 몇 개 군을 합쳐서 안동, 예천 뭐 몇 군데 합쳐가지고 그 노조, 교원 노조 그한테 나 초청하라고 그래서 의성에서 한번 했어요. 하니까 문협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도 얘기하면서 강의 잘 들었다 하면서 또 자기들이 초청할 생각은 또 지금까지 안 해요. 대구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저도 감히 뵙기 힘드는 임은정 검사님을 또 여기 와서 배웠어요. 이제 고향이 포항이시고 같은 경상북도인데 그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고약한 우리 고향도에서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고 바로 그 옆에 앉은 분이 바로 신 김용락 선생입니다. 그 민주당 대구시당을 맡고 있는 아마 경상북도당을 만든 분도 영주가 고향이죠. 영주죠. 그것도 임미애. 그분도 그 이제 한글로 우리 종시거든요. 예, 저는 막기림자고 이제 수프림자 되시는데 그분도 아마 영주더라고요. 고향. 근데 그 임미애 선생이 의성에 한참 살았어요. 부군하고 함께 의성 도리원에. 그렇기 때문에 의성이랑 마찬가지죠. 의성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주민들은 영 아주 그 저보고 빨개라 그래서 고향도 잘 못 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중한 자리인데 그러고 그 송 원장을 성향으로 보건데 대구에 그래도 조금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시게 만들 자리 같은데 어떻게 좀 상당히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걸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아무 강연을 하기 전 아주 쉬워요. 뭐 그건 뭐 아무거나 그냥 아무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강의해도 저는 뭐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대구도 달라지고 경북도 달라지고 경북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좀 그래 하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해 보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이 이겁니다. 민주주의 적과 동지. 여러분 이거 듣고 나는 적인가 동지인가 여러분 각자 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동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동지를 넘어서 민주주의 전의 투사라고 생각하시겠죠. 각자가 다. 그런 분들만 여기 모이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저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사회 운명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로 되느냐. 또 안 쏟고. 지금 왜 제가 이걸 잡았냐면은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확산이 안 되거든요. 촛불 시위도 참 잘 됐는데 일정한 수준에서 답보 상태예요. 그대로 나가고 있죠. 이래서 도대체 문제점이 뭘까? 이거 진지하게 논의 안 하면은 지난번처럼 박근혜 쫓아냈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뺏겨버리고 또 그런 짝 내지 않느냐?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반론을 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할란다 이러고 안 나와요. 모임에. 이래서 이걸 깨는 방법이 뭘까? 그걸 우리가 거기에 답하지 않으면은 우리 앞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이야기를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놀라게 한 재주가 있거든요. 이래서 1, 2, 3번 보십시오. 누가 왜 이런 사회, 이런 생태 환경 누가 만들었냐 이거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저 강의 다 들으면은, 아, 지금 윤석열 이 검찰 독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 정치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군 일의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당군 일의 최악의 지도자예요. 저는 뭐 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국사 범위 내에서 그 누구 이렇게 여러분 나쁜 임금들 다 들어보십시오. 이러지는 않았어요. 지가 향락을 하고 타락을 하지만은 민족과 역사,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한꺼번에 다 망친 겁니다. 국민 생활 망친 것부터 역사 망치고 민족 망치고 또 평화로운 남북한을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고 남북한뿐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도 전쟁하겠다고 하고 이런 지도자가 우리 당군일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망친데도 경상도 사람들은 태평으로 있어. 왜 이러냐? 어?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재밌게 들으십시오. 웃으면서. 제가 못 웃기지만 여러분 웃으십시오. 이게요, 엘푸르트 궁전이라는 건데 제가 좀 아는 척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독일 여행하면 이제 바이마르 많이 가죠. 바이마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엘푸르트 궁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나폴레옹이 그때 휩쓸었지 않습니까?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독일을 쳐들어갔을 때 이 궁전에 묵으면서 괴테를, 그 유명한 괴테를 3번이나 불러서 괴테하고 함께 밥도 먹고 거기서, 밥은 지 혼자 처먹으면서 괴테는 저쪽 떨어져가지고 올라. 난 이 만난 장면 보고 괴테를 별로 존경 안 하게 됐어요. 이제 괴테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넓은 홀이에요. 넓은 홀에 나폴레옹은 거기서 그 고관들 며칠 자기 치근들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돼지처럼 처먹고, 나폴레옹도 거기 돼지처럼 생겼거든요. 돼지처럼 처먹고, 그 나쁜 놈들은 다 돼지처럼 생겼어. 처먹고. 그 나폴레옹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이랬다 숙여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측근들이 이제 괴테 선생님 오셨다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가까이 와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좋은 글을 쓰신다면서요? 이런 거야.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그때 이미 젊은 별자리 수를 읽었거든요. 이런데 그냥 지가 먼저 얘기 안 해요.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그래 말하니까, 예, 요새 난 비극을 씁니다. 그 비극이 뭐냐? 물으니까 비극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으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치가 운명인데, 저 무서운 말입니다.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재자, 정의를 정치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러고 정치하고 독재자 개념이 있죠. 저는 저걸 말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운명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는 놈. 그게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 사주팔자대로 됩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 사주팔자대로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검찰 독재 마음대로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죠? 아무리 팔자 좋게 태어나도 그냥 334번 압수수색 하면 다 잡아넣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갈 거야. 아마 임은정 검사 빼놓고는 다 들어갈 거야. 나도 들어갈 거고 333번 압수수색 하면. 나폴레옹이 그 예언했어요. 내가 너 운명이다. 내가 너 네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죽이려면 죽인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우리의 운명을 찾는 거다. 내 능력대로, 내 팔자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운명 찾는 거고, 독재자에게부터 운명 안 맡긴다.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아무리 윤석열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요. 네 팔자,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네
330번 압수수색 해볼까? 내 주변에?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잡혀가요. 팔자고 먹어서 집안 쑥 빠뜨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봤어요. 문학적으로 볼 때 저는 뭐 정치 아예 저는 뭐 한 10살 때 6.25를 만난 뒤부터는 정치는 절대 난 아예 숙명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고 집안 족보 자체가. 그래서 정치는 안 한다 결심했기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나쁜가 아마 그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 나쁜 것만 봐왔어요. 그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언젠간 내가 글 쓰게 되면은 이것들 꼭 한번 욕을 해야 되겠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마음 놓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건 누굽니까? 정치가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내 말이? 근데 정치가들이 어떻고 이웃 나라가 어떻고 국민들이 내 말 안 듣고 내가 볼 땐 지가 국민 말 들어야지 국민들이 왜 지 말 듣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건 정치인이야. 그럼 정치인들이 뭘 망쳤느냐? 지금 우리 이렇게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 여러분 인류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온 지구가 다 지금 생태계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몇 년 갈지 몰라요. 누가 그랬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랬죠. 정치인들이 100% 책임이에요. 그 생태계죠. 저는 그걸 1번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민주주의 그거 아니야. 생태계 첫째. 두 번째 핵무기와 과학이 몰고 올 재앙. 세 번째 인간성 황폐화. 여러분 주변에도 어때요? 저게 인간인가 개돼지인가? 그런 사람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많아지죠? 이상 글에 보면은 불나면 불구경하면 재미있다 하고 저거는 꼭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죽고 있냐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왜 저런 인간이 활기에 치도록 세상이 타락했느냐, 온 세상이. 그걸 좀 염려해야 됩니다. 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3번이 인간성 황폐화. 지금요, 참 인간 보기 어려워요. 대구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이고 A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올랐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B급이고, 4번은 정치인이 자초한 인류 생존권의 재앙. 이래서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이걸 비관적으로 안 보고. 왜냐하면은 요 뒤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주의 정치인들이 다 지구를 망친 겁니다. 공연이 전쟁이니 뭐니 하는 게 다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만든 거지. 우리가 남의 나라 쳐들어간 적도 없고 우리는 월남 그냥 가락해서 가서 그냥 많이 죽었고 이런 거지. 제국주의 중에서도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냥 혼자 그냥 지금 멋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학대한 거죠. 그런 건데, 이래서 이제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그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가 절대 패권을 200년 이상 지속 못해요. 아무리 강력한 대영 제국도 200년 지나면 황혼이 옵니다. 그랬죠? 그게 아놀드 토인비 그 역사 연구 그 문명사관도 보면은, 그 대륙에서 반도가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 다 반도잖아요. 반도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영국이죠. 영국이 지배하다가 또 대륙에서 또 반도에서 섬으로 이렇게 문명사관을 변해간다 그랬는데,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한 게 1차 대전 뒤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영제국이었죠. 대영제국이었던 미국이 됐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인류를 위해서는 좀 다행 같은데,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요, 많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실력 있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 인간도 이미 인간성 자체가
매일 총기로 사람 죽이는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나라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총기 금지법을 통과 안 시키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촛불 시위하고 난리 납니다. 한 사람만 죽여도. 어? 쓸데없이 남 총 쏴가 죽이는 거. 몇십 명 죽여도 뭐 눈도 꼼짝거리지 않아요. 이미 인간성 파괴됐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저처럼 이런 이 안테나 높은 분들은 국제 돌아가는 걸 다 정보를 들으실 텐데 밝은 분들한테 들으면 다 그래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저는 설마 부자가 망해도 3년 가는데 이렇게 저는 좋게 봐왔어요. 그래도 미국과 일본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렇게 했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아무리 미국과 일본에 아부해도 우리가 얻어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줄 게 없어, 그 나라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미국이 줄 돈도 없고, 줄 기술도 없고, 전에는 달래기 위해서 눈깔사탕을 줬거든요. 눈깔사탕을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 우리한테 줬어요. 지금은 눈깔사탕 줄 형편이 안 돼요, 자기들이. 그럼 자기들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걸 도로 뺏어가야 돼요. 그 내 말이 틀렸냐? 너무 심하냐? 두고 보십시오. 지금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뺏어갑니다, 우리 걸 도로. 그럼 우리는 뭘 뺏기느냐?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두뇌도 뺏겨요. 왜? 미국 백인 중산층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것들이. 여러분, 미국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 유학생들 가서 장학금 다 받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백인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전부 외국에서 유학 온 것들이 다 상 받고 머리 좋아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는 귀국해서 자기 나라 좋도록 만들어버리거든. 그럼 이제 뭐 요새 뭐 삼성 뭐 컴퓨터 뭐 하는 것도 뭡니까? 삼성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냥 번 돈을 얼마 내놔라. 돈 뺏는 거죠. 그만이 아닙니다. 기술 어떻게 만들었냐는 걸 과정까지 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두뇌까지 뺏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 두 나라 장래가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뺏기다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든지 빼돌려가지고 진짜 좋은 거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고 미국 공장에서 안 만들고 우리도 그래야겠죠. 삼성이 대가리가 있으면은 요만하라도 민족의식이 있으면은. 근데 없으면 그것도 삼성 자체가 미국 편 들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저는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기업은 윤석열보다 난 낫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 국내 권력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촛불 시위하고 떠들어도 권력을 잡지 않는 한에는 다 뺏깁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해놓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이래서, 우리 현대사 중요한 과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주제가 됩니다. 이 화면만 보고 얘기해도 그냥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더러운 손을 둘러싼 모든 문제와 쟁점. 저게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일본과 미국. 저게 나쁜 짓 다 하는. 현대 20세기의 두 큰 도둑. 두 번째, 2번, 3번은 보수파. 우리나라의 보수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이걸 지지했던 그 세력들과 또 그 정치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나쁜 짓 했던 대통령 했지만은 중간에 쫓겨났거나 임기는 채웠지만은 지역 살거나 다 제대로 대통령 못했던 그 정당, 그게 윤석열 정당 아닙니까? 과거를 보십시오. 다 그런 대통령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통령만 좋아하니까 윤석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처럼 되겠죠. 예. 그 이제 2, 3번은 보수 정당입니다. 4, 5번은 민주당입니다.
당 이름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 보수당도 당 이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민주당도 당 이름 바뀌었거든. 그러나 그냥 통칭 우리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알아듣기 좋게 민주당 하면 그 세력들 신익희부터 뭐 조병옥 뭐 DJ YS에 내려오는 그 민주당입니다. 4, 5번 그렇고 6, 7번은 진보 세력들. 여기도 진보 세력이라고 평가한 분들 많죠. 나는 진보 정당 무슨 당이다 하는 것들. 이게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저는 다 욕하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욕은 시큰 뜨고 갈 거예요. 자, 이래서 보수와 진보 이제 명칭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다 진보다 아니거든. 그러나 이제 편의상 진보를 볼 때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1번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보수파들은 해가 서쪽에서 쓴다 하면은 신발견에서 하고 막 그 이튿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톱으로 내고 막 떠들고 박수치고 환영회 열고 막 노벨상 추정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면 당선시켜. 해가 서쪽으로 든 사람 대통령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게 보수당 체질이에요. 진보 세력은 어떠냐? 밑에 1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해가 동쪽에 쓴다 하면은 야, 네가 봤냐? 내일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일 어떻게 되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개새끼야. 트집 잡아. 증명해봐. 그러고 싸움 나요. 논쟁이 나요. 이게 오늘의 진보 보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칭 진보들 다 파벌이 있어요. 지 속해 있는 파벌. 그게 제일 옳아요.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다 틀렸어요. 그 얘기는 밑에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70년대 제가 그 박정희 밑에서 유신리 때 그 첫 지역을 살았는데 그때 감방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교훈적인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도둑놈들이 이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걸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짜냐 싱거우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막 짜닥하고 하나는 싱겁다하고 재판 끝나서 추록할 때까지도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 뒤에 둘 다 나가가지고 그럼 우리 둘 다 바다에 가서 먹어보고 말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손잡고 바닷가 갔거든. 가서 둘이 바닷물 입에 탁 대보고는 한 놈은 봐라 이 새끼야 바닷물이 싱겁지. 한 놈은 봐라 이 새끼야 바닷물이 짜지. 입에 넣고도 싸우는 거예요. 내 비유가 맞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금 눈에 가시게 세력들 바닷물이 싱겁다는 놈들입니다. 아무런 죄책감 안 느껴요. 내 말이 맞죠? 그 무서운 놈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정당이 뭐 어떻게 싸우죠. 내년 총선 때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후보 딱 단일화 합니다. 이쪽은 막 잘 될 것 같죠? 공천 안 해주면 못할 짓이 없어요. 민주당도. 전부 나쁜 놈들. 자, 이제 21세기입니다. 어쨌든 20세기까지 제국주의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홉스봄이라는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사학 하면 토인비를 알죠. 토인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내보다는 유식하지만은 그 이 홉스봄에 비하면 그 세 발에 피도 안 되고 세 발에 땀이에요. 예, 그 이제 홉스봄이 굉장히 훌륭한 역사학자인데 홉스봄은 이제 세기 구분을 연도별로 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이미 1990년부터는 21세기다. 21세기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골프죠. 골프죠. 저기 사실 그 전쟁 이름을 짓는 것도 미국 마음대로입니다. 미국 마음대로. 여러분 골프전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내가 짓는다면은 미국의 골프 침략 이래야 됩니다. 미국의 골프만 무단 침략. 날강도지. 왜 남의 나라 지가 마음대로 가해 폭격합니까? 근데 그 전쟁 이름을 골프전 하니까 미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다 쳐들어가는 거 사람 때려잡아놓고.
그러니까 전에 리영희 선생 살아 계실 때 북핵 문제 하니까 언론사에 대고 이름 잘못 지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북핵 문제냐? 이런 북핵 문제 잘 모르죠. 북한이 한때 핵실험 안 하고 영변도 해체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주기로 몇 년도 차이는 얼마 주고 몇 년도 얼마 주고 몇 년도 차이는 돈을 얼마 대주고 기름을 대주고 이걸 안 준 거예요. 누가 안 줬냐? 미국이 안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어기니까 그때 북한이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고한 리영희 선생은 제네바 협정, 핵협정 그 미국 위반 사건 이래야 그 제목이 진짜라. 너무 길죠. 그 미국 위반 사건 줄이면은 미국 그 반 약속 사건 뭐 이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 듣고 북핵 문제 가이 마치 북한이 다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다 우리가 쏟고 있습니다. 전부 쏟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참 아프죠. 어쨌거나 이걸 내가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때 기억나요? 저는 저때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들은 축구 경기할 때 밤새우죠. 저는 저런 갈 때 밤새워요. 저게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폭격하는 걸 24시간 생중계한 역사는 처음이에요. 저때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요. 섬뜩해요. 그런데, 이야, 근데 며칠 밤을 새워서 폭격하는 걸 그 밤새워 그 중계를 보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저 나름대로 이제 문학평론가 그 얄팍한 지식을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드디어 미국이 본색을 드러냈구나. 지금 뭡니까?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나라든지 미국 말 안 들으면 요래 만든다. 그 보여준 거예요, 본때를. 내 말이 맞아요. 미안하지만. 하도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내가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 그때부터 난 이걸 21세기로 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호스범이 21세기를 90년대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호스범하고 뭐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걸 이제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1세기란 평화의 횃불 전이돼 러셀 살트 안슈타인 마르코제 뭐 이런 정치의 거물들 20세기는 저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뭐 월남전 할 때 러셀이 국제재판 해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 하니까 미국 대학생들 시위하고 반전 시위하고 말이죠. 참 옛날 좋았어. 저 사람들 다 죽었어요. 21세기에는. 지금은 여러분 지구상에 제일 훌륭한 정치가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지구 위에. 이런 역사는 난 처음 봐요. 얼마나 그동안에 나라마다 정치가 타락을 했으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온 지구가 다 그래요. 그 우리가 동경에 맞지 않던 북유럽까지도 보수파가 집권하거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거나 왜 이래 됐느냐? 전부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참 하는데, 어쨌든 이래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회, 교육, 문화, 영화 똑같아요. 다 모든 언론부터 오락까지도 다 휘잡아 버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우리나라 노래보다 미국 노래가 더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노래가 개발사기 같아도 우리나라 노래를 좀 더 많이 틀어야지. 이래서 20세기는 극단의 세기고 학살과 전쟁의 세기였는데 21세기는 뭔지 모르는 시대다 이러면서 벌써 19세기에 헤겔의 역사과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자유 발전을 위해서 쭉 그래도 부단히 움직여 발전해 나가는 역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죽음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생각해 봐라. 난 저구절 읽고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뭐 엄청 많은데 우선 저 네 사람만 이름 제가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죽은 보람이 있다 생각했을까요? 참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이 준 핵으로 북한에다 딱 터뜨려가지고 남북한을 쑥대밭 만들었어. 그걸 우린 죽었어요. 여러분 후손들은 다행히 살았어. 손자들이. 할아버지 참 이때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덕에 나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후손을. 정말로 후손 위한다면. 자식이 귀하다면은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서 호수범이 결론이 뭐냐? 불확실 시대다.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돼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에이, 미국 같은 데서 저 미친놈이 대통령 돼봤자 미국 그 민주주의가 끄떡이나 할까? 한 사람이 미국조차도 민주주의를 흔들어버려요. 인종차별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이야, 한 사람이 무섭구나. 딱 우리나라 보여. 윤석열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트럼프보다 훨씬 못해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거든. 이 사람은 국가 이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편리한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설마 지금까지 있던 민주주의 구축된 거 손상 못할 거다. 하루아침에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호소범이 말하는 불확실 시대입니다. 자, 이래서 민주주의 적이 뭐냐? 민주주의 적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사르트르가 그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바로 쓴 게 이제 협력자란 무엇인가. 협력자라는 말이 프랑스에서는 콜라보라토르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콜라보레이터죠. 협력자, 독일에 협력한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죠. 우리가 친일파 하듯이 프랑스에서는 콜라보 이래 말하거든요. 약어로 콜라보 이래 말하는데 그걸 이제 사르트르가 쫙 들면서 매국노가 참 사르트르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 친독 협력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들이 누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친일 고만까지 하거든요. 사르트르는 프랑스 혁명부터 봐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혁명을 반대한 세력들의 후예가 다 친독파가 되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에 딱 대입시켜 보면은 동학부터, 동학에 탄압하던 세력들 후예들이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15 후에는 친미파가 되고 지금은 윤석열 지지자가 되고. 근데 자기 집안이 그것도 아니면서도 윤석열 지지하는 거, 그 바보죠. 그 바보들이 많아요, 경상북도에.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매국노형, 생계유지형, 하루쯤 추수형, 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은 지극히 0.0 몇 %만 마음 바꿔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 다 아시죠? 레미제라블 주인공. 현실 세계에서 장발장 같은 인물은 지극히 드뭅니다. 오직하면 그 소설까지 그래 나왔겠어요. 없으니까 위고가 그래 쓴 겁니다. 이래 되라고. 나쁜 놈은 좋게 안 돼요.
2번, 3번은 이제 뭐 소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다 비교하면은 이제 제국주의 약자들이 제국주의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친일파하면 여러분들은 일제 그 천황학계 뭐 하고 뭐 학도병 연설하고 뭐 그런 정도로만 알죠. 공출 뺏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만큼 복잡해요. 이만큼 복잡해요. 10가지. 친일파들이 저 10가지 죄를 다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친일했는데 뭐 그렇게 뭐 지금 용서하면 안 되느냐, 윤석열 같은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만악의 뿌리가 민족을 배신한 겁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단테 신곡에 이를 거쳐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 형법이나 그 임금사 앞에서 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어느 나라 형법이든지 가장 큰 죄는 국가 배신죄입니다. 국가 배신죄입니다. 그게 친일파 아닙니까? 그럼 국가를 배신할 수 있는 양심 같으면은 나머지 양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게 제일 큰 죄니까. 큰 죄를 저질러 본 사람은 나쁜 죄는 뭐 국민들이 우습게 봐요. 딱 이해가 되죠. 이래서 이제 유럽 제국주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이게 이제 이 종교에서 비롯됐거든요. 이 미국 기독교, 기독교인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넘어갑니다. 미국 부흥회 얘기를 제가 여기 다 써놨는데 한국 개신교 순교자들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게 뭐 전부 미국 군함 타고 침략하는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그게 선교자거든. 그러니까 이만열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건 순교자 아니단 말이야. 첫 순교자가 샤만도 타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순교자냔 말이야. 우리나라 침략하러 온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 신자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독교 욕하기 위해서 한 소리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나오는데 미국 독립선언서 이것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이제 미국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토크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이 책이요. 그 상하권 2권인데 이만해요. 이만한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은 사보지 마세요. 재미도 더럽게 없고 골치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듣고 그냥 아는 척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난 이 사람을 보고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출장 갔다가 보고는 미국에서 민주를 썼는데 이게 지금도 미국의 핵심을 찌르는데 이보다 이걸 능가한 책이 없어요. 기가 막힌 명제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딱 요점이 그거예요. 다수 폭정과 부드러운 전제정치. 지금 미국 딱 맞죠? 미국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폭정이에요. 대통령 멋대로 하는 나라예요. 워싱턴이 대통령 됐을 때는 지구상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지구의 첫 대통령이거든, 워싱턴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몰랐대요, 워싱턴이. 그래가지고 영국의 왕이 하는 것처럼 워싱턴은 한 겁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자도 아니죠. 왕체는 그냥 가만히 그냥 맨날 놓은 거야. 놓은 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토크빌이 참 예리하게 뚫어본 것이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왜 폭동도 못 일으키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미국에 못 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하도 너무 잘 살아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미국 가에 어떻습니까? 부자들 동네는 동네가 달라요. LA 가보면은 부자들은 산 중턱에 우거진 숲속에 궁정 같은 집을 짓고 자가용 세계 최고급 타고 다니면서 서민들 만날 여가가 없어요. 밥도 따로 먹고 교통기관도 다르고 일한터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오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못 산 사람들은 저것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걸 모른대요. 알면 미치죠. 그 집 쳐들어가서 그냥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겠죠. 그건 이제 농담이고 어쨌거나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판단이 종속될 위험. 쉽게 말하면은 올바른 그 애국주의 세력들의 의견이 바보들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먼저 그랬어요.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놀란 건 뭐냐면은, 밑에 파란 글씨 보십시오. 노예 폐지 문제로 분단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전쟁 했잖아요. 이미, 남북전쟁 나기 1세기 전에 프랑스 사람 토크벨이 딱 지향.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중요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걸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중요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모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도 헛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확실히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 미국 기독교 특징. 미국 기독교 특징이 뭐 같아요? 이게요. 제가 미국에 굉장히 자주 여행 갈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가서 이제 교민들하고 뭐 강연하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기독교 특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고 모르는데 다만 내가 볼 때 미국 기독교 특징은 그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으로 처음 간 게 1620년이거든요. 1620년이면은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계몽주의. 볼테르나 뭐 루소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을 가져온 계몽주의입니다. 그 유럽의 계몽주의는 뭡니까? 기독교 비판이에요. 그동안에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인간을 못 살게 굴었느냐. 기독교의 야만성, 마녀재판부터 성직자들의 범죄 그게 계몽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계몽주의, 유럽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는 이광수와 최남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걸 계몽주의로 썩어 빠진 놈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의 범죄를 비판하는 거예요. 볼테르는 보면요. 기독교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루소는 그래도 기독교 욕은 적게 했어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 메이플라워호가 프리마스로 갔단 말이에요. 보스턴 옆에 있는 한국. 그 162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럼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유럽의 계몽주의 세례를 안 받은 예수예요. 그럼 뭡니까? 근본주의 신앙이죠. 모든 기독교 그 나쁜 점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순응하고 재생시키고 확산시키는 거. 그게 미국 기독교 특징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미제 예수는 우리나라 예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이렇게 먹는 우리하고 맨날 쇠고기 뜯어 먹는 기름진 그 부자들이 믿는 예수하고 같겠어요? 달라졌을 것 같아도. 진짜 예수는 그냥 미국에 있으니까 가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너 이제 조선에 가봐라. 난 미국에 있을게. 그거 가기 싫다 하고 있을 것 같아, 미국에. 그 미국 기독교 특징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나와요. 그게 뭐냐, 나와버립니다. 명백한 운명. 이야, 이걸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 이걸 좀 주시해 주십시오.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는 Manifest Destiny 영어로는 그래 나와요. 그 이제 요대로 하면 운명의 선언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 미국사 하는 학자들이 다 저걸 번역을 명백한 운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권위 없으니까 그냥 학자들 번역한 그대로 명백한 운명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다 명백한 운명하면 여기 다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1845년에 존 설리반이라는 그 미국의 한 그 신문 편집자가 칼럼을 쓰면서 이 말을 처음 합니다. Manifest Destiny. 이게 뭐냐면은 1845년 같으면은 멕시코 전쟁이 1846, 7, 8년에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그때는 미국이요, 이쪽 그 동부 지역 그 산맥 이름 뭐죠? 아니, 로키 산맥 말고. 예? 그 산맥 이쪽 해변에, 거기 주로 살았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산 너머는 약간만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저쪽 지금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은 앞으로 100년 걸릴 거라 그랬어요. 못 갔어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거기만 해도 땅이 남아요. 곧 부분만 해도. 갈 생각을 안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 이제 LA나 이쪽 지역이 다 텍사스 주니 여기 다 옛날 멕시코 땅이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멕시코 땅이었는데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뺐어요. 뺏어서 이제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땅 뺏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제국주의 바람핀 게 바로 멕시코 전쟁입니다. 그 땅 뺐거든요. 멕시코 전쟁. 그 멕시코 전쟁을 그 링컨이 초선 국회의원한테 반대해요. 참 순진한 사람이야. 반대해가지고 재선에 떨어져요. 누가 반대했느냐? 우리나라도 제향군인회 있죠. 미국은 그때부터 제향군인회가 있었거든. 제향군인회가 지금 멕시코 전쟁 반대한 놈이라고 맹렬히 반대해가지고 그 훌륭한 링컨이 국회의원 한 번 해먹고는 두 번째는 떨어져요. 멕시코 전쟁 반대했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겁니다. 링컨이. 어쨌든 그래서 명백한 의미이 뭐냐면 이때부터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땅을 지배할 권리를 우리 미국인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했다. 어때요? 우라토에 나요, 안 나요? 그게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인디안 죽이는 데서 먹다가, 그 다음 멕시코 땅 뺏는 데서 먹다가, 그 다음에는 쿠바와 필리핀 식민지를 만드는 데서 먹다가, 지금은 온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우파가 있거든. 미국에도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막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를 막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이다. 하나님이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에게 준 사명이고 운명이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불쌍하고 목매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계몽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침략한다 그 말이죠. 그걸 미화시키면 이제 계몽입니다. 인도주의, 자유를 심어줘야 된다.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말했죠. 그게 이겁니다. 이게 명백한 운명입니다. 이때 이 명백한 운명을 반대한 게 누구냐? 링컨이에요. 링컨. 그 대단하죠. 정치가가. 그러니까 암살당한 겁니다. 다 멜로스인의 복수.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2번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얼마 전에 뭐 한동훈이 어디 갔다 올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기대 돼서 이거 표지 나와가지고 막 그 유튜버들이 막 그 책 가지고 막 선전하고 욕하고 뭐 잘못 읽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읽는지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그 투기디데스 그런 법칙인가 강대국 두 나라 잠재국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 데서 조심해야 될 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중에서 5권, 그 옛날 책으로 5권이니까 그 앞부분에 속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 멜로스인의 대화라는 장이 나와요. 멜로스인의 대화. 그 멜로스인의 대화가 뭐냐면은 요 뒤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멜로스가 여기거든요. 여기란 말이에요. 스파르타가 여기예요. 아테네가 저기야. 그럼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거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사입니다. 그럼 이제 저때 여러분 그리스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국가거든. 전부 마을마다 다 나라가 틀려요. 지배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아테네 편들은
줄 쫙 서. 스파르타 편 이렇게 줄 딱 쫙 서. 근데 멜로스 이건 저 조그마한 섬나라가 우린 중립하겠다. 싸우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아테네인들이 갔어. 가가지고 너 우리 편 들어라. 못 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관계 있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화 보면은 야, 참 외교가 이런 거구나. 온갖 궤변과 어거지를 다 써요. 멜로스는 그냥 중립이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막 요래 하고 아테네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들 편 들도록 막 압력을 넣어요.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럼 아테네가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가 버립니다. 몰살시켜요. 남자 다 죽이고 여자 다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데려가고. 몰살했거든요. 이게 이제 멜로스인의 대화입니다. 이 책에는 멜로스인의 대화로 나오는데 멜로스인의 복수거든요. 2000년에, 이거 보면 2000년 나오죠. 멜리안스하고 코드레니얼 디펜스 리뷰 2000년에 나오죠. 맥켄지라는 교수가 내가 이거 미 국방부 홈페이지 보고 알았거든요. 2000년대 초엽에.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얘기했던 멜로스인의 대화 그걸 인용을 하면서 가정을 해요. 만약에 그때 멜로스란 조그마한 나라가 아테네가 쳐들어오면은 아테네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만한 어떤 비상 대책이 있었다면은 아테네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멜로스는 안 망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비상한 조치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무기가 뻔하죠. 활, 칼, 창, 배, 몽둥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 학자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무리 힘이 없는 약소 국가라도 그 비상대책을 다 세울 수 있다. 그게 뭐냐? 핵무기, 화학전, 세균전, 또 환경문제, 독가스, 화학전, 게릴라전.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북핵을 금방 알겠죠. 북한이 왜 핵에 저렇게 올인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 책을 알아야 우리가 남북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책을 봐야. 그러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그러면 북한 무조건 핵 없애라. 없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없애겠어요? 없애면 금방 북한 망해요. 미국 그냥 그 페르시아 만차는 그냥 미국이 그냥 가서 샥 쓸어버립니다. 그럼 못 없애죠. 그럼 이 책을 안 보고는 오늘 미국을 몰라요. 그럼 미국의 이때 국방전략, 이 교수가 말하는 미 국방부에 대고 건의하는 국방정책의 핵심이 뭐냐? 이게요. 비정기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쉬운 말을 썼으면 좋은데 미국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이거 보십시오. 이 책 이름 보시죠. The Revenge of the Melians 해놓고는 Asymmetric Threat and the Next QDR. 이건 향후 4년 그런 뜻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이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국방부에. 그럼 이게 뭐냐? Asymmetric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어떻게 하냐? 비대칭적 전쟁. 난 처음에 비대칭적 전쟁 해가지고 이상하다. 전쟁이면 그냥 똑같이 싸우는 것도 비대칭이 뭐냐? 개념을 몰랐어요, 나도. 한참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전쟁이 아닌 게릴라전이나 핵무기나 화학전이나 세균전이나 이거, 강물을 떨어뜨린다든가 호수를 그냥 헐어가지고 물바다 만든다든가 이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비전투적인 전투 방법. 그러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대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이빨로 물기라도 해야죠. 물기라도. 그러지 않아도 돈은 들으면 그냥
꽉 물어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그라도 만들어야지. 가만히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렵게 에시메트릭 가 참 무식한 사람은 모르게 말이지. 그럼 미국이 왜 저렇게 설치느냐? 지구상에는 이런 전쟁으로 미국을 괴롭힌 나라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미국 국방부의 21세기 목표입니다. 이제 확실히 개념 오죠. 그러면 중국도 러시아도 다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위협된다. 그럼 그거 용서 못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나, 다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라입니다, 라. 저는 이 라를 보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생각했어요. 실용주의가 뭐냐는 걸 저는, 저도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철학책을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철학책 러셀도 보고 다 봤는데, 실용주의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철학이냐 이랬거든요. 나중에 그래도 미국을 알려면 미국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철학 실용주의를 보다가 제가 뭐에 깜짝 놀랐느냐 기절초풍이었어요. 실용주의가 뭐냐 이런 겁니다. 딱 내가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 그냥 난 요약을 잘 하거든요. 아주 노란자이 그걸 내가 잘 뽑아냅니다. 유럽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1000년 넘게 맨날 철학자들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볼 땐 바보야. 그걸 가지고 논쟁을 왜 하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이 필요하면은 없어도 만들고 필요 없으면 있어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 그 유럽 철학하면 막 그게 세계 인류 최고 지성들이 하니까 좋은 줄 알고 정말 신이 있는 연맥하고 우리도 막 밤새도록 논쟁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구나 진짜. 미국처럼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필요 없으면 있어도 없애면 되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make God bless you 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신이 내가 너 잡아먹는데 신이 날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미국입니다. 어때요? 이제 미국 확실히 알았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뭘 한다, 외국이 뭘 한다 하면은 여기 딱 대입해 봐요. 어디에 해당되느냐? 윤석열. 모르고 갔을 거예요. 모르고 갔을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럴 때 미국이 나쁜 놈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방 카네기는 다 알죠? 저 위대한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잖아요. 삼성이니 현대니 게임도 안 되죠. 저런데 비하면은 그 당시 세계 전체를 지배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원래 고향이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 가난뱅입니다. 이 가난뱅이,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 집안에 10명 가까이 되는 식구들이 한 방에 다 잤어요. 한 방에. 꼭 우리 같아요. 나 어렸을 때 9명 한 방에 다 잤는데, 꼭 그래 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못 살아서 미국으로 이민 간 겁니다. 그 가난뱅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재벌이 되니까 나는 이 사람 그 카네기 전기 보다가 재벌도 존경할 사람이 있구나. 나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 취직을 해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계속 바꾸다 나중에 이제 강철왕까지 된 거죠. 그랬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서 학교는 못 다녀도 도서관에 가면 책은 무료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도서관을 1,500개인가 얼마인가를 세웠어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데, 유명합니다. 이 카네기가.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들어선 게 1898년이거든요. 이제 쿠바를 먹으려고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한 거죠. 이때 파란 것이 보이죠. 미국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제일 이득 보는 건 나다. 왜? 지가 또 가서 강철 팔을 먹을 거니까. 내 돈 안 벌겠다. 제발 전쟁하지 말아라. 왜 남의 나라 쳐들어가냐? 전쟁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에 저런 사람 나오겠어요? 제발 재벌한테 가서 내 강의 좀 했으면 좋겠어. 카네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재벌 아는 사람 있으면 내 연설 재밌다고 좀 소문 내주십시오. 이것뿐이 아니에요. 필리핀 또 쳐들어가거든. 그걸 반대해가지고 필리핀 전쟁 반대하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지지해가지고 후보 지지까지 해줬어요. 근데 떨어져요. 떨어져가 결국 미국은 제국주의로 돌아서버린 겁니다.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오죠. 나오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미국인데 카네기가 소설가도 여러분 마크 트웨인 카마 장난꾸러기로 알죠. 이게 카네기하고 단짝입니다. 반미 제국주의 연맹 이게 마크 트웨인 난 이 집에도 가봤는데 하도 내가 마크 트웨인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이 사람이요 함께 이 파란 글씨 보십시오. Anti-Imperialist League of New York.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반제국주의 연맹. 그 의장은 그 장관 출신 하나를 내세워놓고 카네기와 마크 트웨인 두 사람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 이걸 1920년까지 이 마크 트웨인은 1910년에 죽고 아마 카네기도 그 전에 카네기 몇 년까지 죽은 해가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거나 20년 우리나라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3.1운동 이듬해까지 미국의 반제국주의 연맹이 활동했어요. 미국이 남나라에 쳐들어가는 거 간 데마다 반대했어요. 이 그룹들이. 참 좋은 사람 있죠.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맥을 못 쳐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빨리 미국에 이런 사람 일본에 이런 사람 다 손잡아가지고 국제연대운동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돌아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윤석열이 뭐 잘못됐다 하면 술안주로서는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딱 이렇게 그 기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면은 그렇게 잘 몰라도 딱 뭐 했다 하면 아, 그건 이런 맥락이구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 그 감이 나와요, 대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문제를 전 중요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의 수상이라면은 이제 조선을 먹겠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어림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중국의 묵인 내지 허락을 맡아야 돼요. 조선 만들면 그 당시 먹겠다면 19세기 말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왕초 영국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생 제국주의 왕초 미국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뜨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자, 이게 1, 2, 3, 4 순서대로입니다. 다 허가 맡았죠. 이래서 저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들에게 꼭 맨날 이런 말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막 성적이 설치는데 참 무식해도 그만큼 무식하면 참 천당 갈 것 같아. 가스나 테프트 미락이 뭡니까?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 너 먹어도 좋다. 분담한 거거든. 필리핀은 미국 우리가 먹겠다. 그 대신에 조선은 일본 너가 먹어라. 그게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미국이 노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뭐 우리나라하고 군사동맹 맺는다. 미국이 너 하지 마라 하면 일본이 못해요. 지금도. 이때는 더 했고. 근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겠죠. 우리 미국 원수예요. 우리가 왜 일본에 신비주의가 되느냐. 미국 때문에 됐다. 이래도 말이 틀리지 않아요. 됐죠? 2번 가스라 테프트 미락 이랬거든. 이때 대통령이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테오도어 이거 나중에 2차 대전 때 그 루즈벨트하고 다릅니다. 같은 집안인데 이게 훨씬 전 이때 그 재임 기간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거든. 그랬는데 영일 동맹도 했죠. 그다음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했거든요. 핑계는 러시아하고 했지만은 그 내용은 뭐냐? 목적은
조선을 일본이 먹겠다고 일본이 벌인 전쟁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감 갖는 거 한반도 때문에 저렇게 설치한 겁니다. 남 문제 때문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미국이 중국 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 무역도 못하게 막느냐. 우리나라를 소련과 중국의 전초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목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전쟁한 거는 러시아와 일본 전쟁한다고 러시아나 일본에서 하나도 전쟁 안 했어요. 전부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동해나 이런 데서 다 했어요. 근데 이때 일본 러시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압니까? 전 유럽과 미국이 적극 도와줬어요. 마지막에는 일본이 도저히 공격이 안 돼가지고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국내에서도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굶어가지고. 근데 미국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를 꼬셨어. 꼬셔가지고 이제 전쟁 그만하고 휴전해라. 내가 일본 불러낼게 너도 우리나라 오너라. 그것은 이제 그 포츠마스에서 조약을 맺었거든요. 미국에서. 이래서 그 러시아와 일본 전쟁을 종식시켜 그 공로로 루즈벨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상이 제대로 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상이야, 이거는. 이 상금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이야. 지금 말하면 루즈벨트가 우리나라 팔아먹은 상이야.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근데 뭐 미국한테 무슨 덕을 봤어요. 그러고 다섯 번째는 일본이 국내에서 진보파 다 숙청한 뒤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을사늑약을 하잖아요. 그러고 루즈벨트 대통령 뒤에 된 대통령이 누구냐? 태프트. 바로 가스라 태프트 미랑 맺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대통령 됐어.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강제 병합했잖아요. 1910년에. 어때요? 완전히 유럽과 미국의 허가를 다 맡은 뒤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걸 알면은 어떻게 지금 미국과 한미일 동맹 그걸 잘했다고 떠들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나온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 참 만화도 이 정도 그려야 돼요. 밑에 있는 건 소련입니다. 그 밑에 불판 놔두고 고래 가는 게 이게 이제 그 K 코리아가 아니고 C 코리아입니다. 한국입니다. 위에 망치는 일본이야. 말하자면은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하는데 러시아는 끄떡 없어. 이 발판 밑에 있으니까. 딱 치어가지고 가루가 되는 건 한국이야. 맞지 않아요? 멋진 그림이죠. 에이, 참.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하면 근데 끝내겠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150년간 정권교체 한번 못한 나라. 이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막 친절하죠? 아이고, 병신들이에요. 촛불 시위 한번 못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 수상 나오면 시위하고 난리 나죠. 뭐 지식인들도 막 서면서 발표하고, 뭐 언론이면 일본은 이미 언론이나 이런 게 벌써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다 죽었어요. 제대로 된 양심적인 지식인도 없고, 전부, 그러니까 일본 지식인들이요, 우리 보면 부러워가지고, 지가 못났다 소리는 안 하고, 참 한국 부럽다고, 이래요. 자기들은 생각은 있는데 그래 못한다고. 우리 같으면 왜 못해요? 하지, 잡혀가도. 그 사람은 잡혀가면 아주 죽는 줄 알아. 잡혀가도 안 죽어요. 그냥 살아나와요. 그리고 8.15를 일본은 항복이랄까 안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천황의 나라. 세상에, 우리나라 여러분 왕이 딱 하면 놔두겠어요? 쳐들어가서 그냥 불질러버리고 왕 쫓아내버리지. 지금 어디서 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쨌거나 이게, 여러분,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요 밑에, 제일 밑에 뉴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이 미국의 그 여류 사회학자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을 아는, 아까 그거는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주의였고, 그 책은 너무 두꺼우니까 보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내 얘기만 듣고 보지 마세요. 괜히 책 안 사도 되니까. 책 읽을 거는 이문정 검사 책하고 내 책하고 두 권만 사고, 이런 책은 사지 마시고. 근데 이 요지가 뭐냐면요. 일본은 절대로 항복을 모르는 나라다. 나도 이 책을 보고, 도대체 이런 걸 이웃으로 둔 우리가 참 불행한 나라다. 항복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오늘 오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일본 천황의 8.15 그 조서 다시 또 읽어봤어요. 항복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 말은 비단길 가지 곱게, 어떡하 해가지고, 저쪽에 그 회담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이기도 있다고 소리하고. 일본은 종전기념일 이래 부릅니다. 종전기념일. 중국은 승전기념일로 불러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쎄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응?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8.15 의미는 뭐냐? 이 일본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다. 원래 이건 법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분인데, 퇴직한 뒤에 멋진 주장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사카 도모라는 사람인데, 도쿄대 교수인데, 만약에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안 하고 조금 전에 했거나 조금 뒤에 했으면은 우리나라는 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되고 제대로 됐으면은 독일처럼 일본이 분단되고 우리나라는 분단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식민지로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이걸 딱 맞췄다는 거예요. 딱 조선이 분단되게.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분단되기까지 만들었다. 죄가 더 커요. 이게 강만길 선생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면 권위가 없지만은 강만길 선생은 유명한 역사학자잖아. 이래가 이제 한국의 해방절이 말이죠. 처음에는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해방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새 독립행진곡으로 바뀌었다가 어느새 광복절의 노래. 광복절은 들으면 그냥 힘이 쏙 빠져버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에 미쳤다고 춤추나? 흙을 왜 만져봐요? 뭐예요? 난 정인보라는 그 개인적인 무사, 이건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참 잘못 지었어요. 투쟁이 하나도 없어. 어쨌거나, 이게 이제 미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미군이 올 때까지 일장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에. 그거 하나 우리가 못 내린 민족이야. 뭐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일장기, 미군들이 일장기 내리고는 성적이 올려버려요. 태극기 없어요. 3년 뒤에 정부 섰을 때, 미군장이 만든 정부 이승만 됐을 때, 그때 이제 태극기 올린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참 꼴보기 싫은 인간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랬는데, 요거에 이제 1949년을 여러분 좀 주목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이 집권한 뒤에 미국의 말을 안 들을 반대 세력들을 다 없앱니다. 이승만이. 그 절정이 어디냐? 49년입니다. 뭐냐? 국회 불합치 사건, 반면특위 해산, 백범 암살, 요래놓은 뒤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다 한 거 보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어때요, 미국이? 철저하죠? 빈틈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의 가장 큰 강력한 적은 누굽니까? 친일파 청산이에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연구소 회원 안 될 거죠? 그렇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걸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압니까?
최인눈이라는 소설가가 총독의 소리에서 반도의 역대 정권은 본질적으로 매판 정권이다. 그 밑에 빨간 글씨 보십시오. 그들은 부족, 우리 부족의 이익보다 외국 상견의 이익을 먼저 헤아렸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래가지고 상위 임정이 했다면 달라졌을 거다 하면서 이래 말합니다. 총독소리 최인눈, 소설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광복군 장교들이 국방군 창설자가 되고 이랬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기념식 할 때 순국성렬에 대한 묵념하죠. 그럼 이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정부식 할 때마다 그 서 있는 그 몰골들이 지금 저 사람들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나, 막걸리 먹을 생각하고 있나, 맨날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최인도는 그래 말해요. 만약에 제대로 친일파 청산하고 했으면은 모든 행사 시에 동쪽을 향해서 이빨을 3번 가는 절차를 국민 의례에 규정한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설 쓰면 좀 이랬어요, 이렇게. 시도. 예? 이 한국 현대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78년 동안 민주화 시기는 16년. 그 비민주화 시기에 다 이승만, 박정희, 장관, 이명박, 박근혜 뭐 전부 대통령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이겁니다. 자, 요건 지금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는 그 제가 문학의 역사 강좌하는 책이 있는데 뭐 이건 안 살아 소리는 안 합니다. 살아 소리도 안 하지만 여기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8.15 이전에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왜? 민주당을 비판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정신 안 차리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보 세력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뭘 잘못했느냐? 저 요지는 그거거든. 저 요지 뭐냐면은 민주당이 처음 할 때 신익희 선생이 했거든요. 물론 이승만 밑에 있다가 이승만 도와주다가 이제 공무신 거꾸로 싣고 나와서 이제 이승만이 독재하니까 공무신 거꾸로 싣고 나가서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익희 전 참 훌륭했다고 봐요. 이때 조봉암도 같이 야당 다니려 하자. 반대한 게 누구냐? 조병욱, 장면, 김준현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보면 수박하고 똑같아요. 이때면 이게 수박 1호가 이 사람들이에요. 딱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건 눈이 늘잖아요. 아, 저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망치는 민주주의 적이구나. 당적은 민주당이지만은 민주주의 적이다.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봉암 모독에 배제해버리고는 저끼리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 결국은 선거운동 하니까 야당끼리 욕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신익희는 끝까지 합치를 났고, 이래가지고 해공이 1956년 5월 15일 선거인데 열흘 전에 5월 5일에 서거했잖아요. 서거했거든. 사실은 5월 6일에 조봉암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그 전날 해공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단일화 물건도 간 거죠. 그리고 선거를 했거든. 하니까, 이거요. 사활혁명이 났는데, 이때 얘기를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죽어버렸어. 그럼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과 조봉암의 대결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주주의 의식이 있다면 누굴 찍어야 됩니까? 조봉암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봉암 찍느니 이승만 찍어라. 이게
이 수박들의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개표할 때 은밀히 내락을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샌드위치 표라고 아시죠? 부정투표하는 거. 표 몽둥이 100표씩 묶을 때 앞에하고 뒤에다가 이승만 표 한 대여섯 표 놔두고 가운데는 조홍한 표를 딱 거기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표 많이 받아 당선됐거든. 조홍목 자신의 입으로 그래 말해요. 만약에 이 선거가 공정했다면은 쉽게 말하면 조봉함이 되는 거야. 그 개표만 잘해도. 근데 그걸 민주당이 내락을 해요. 장면은 부동의 시켜달라.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차피 이승만 돼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조봉하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양해하겠다. 그럼 마음 놓고 개표를 조작한 거예요. 조봉함이. 지가 그래놓고 나중엔 지가 그걸 후회해요. 에이, 참 더러운 역사. 근데 이걸 다들 안 밝혀. 4.19 났죠. 민주당 정권, 장면. 5.16을 이렇게 3번이나 없앨 수 있었는데, 5.16을. 첫째는 첩보받았을 때 좌천시켜버렸으면 됐고, 아니면 예폐시켜버리면 돼요. 박정희. 두 번째, 5.16 당일에 어떻게 국무총리가 순회원으로 피신 갑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순회원에 가도 좋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참모총장하고 일군 사령관한테 해가지고 지금 암암기가 이렇게 한강 들어와서 이러는데 빨리 군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진압해란 말이야. 그건 내 뜻 아니다. 끝나는 거예요. 일군 사령관이 끝까지 말 안 들었잖아요. 안 했어. 그러고도 반성 안 해. 63년 민정이양 대통령, 이제 박정희가 군복 벗고 대통령 출마했잖아요. 7명 후보가 나와요. 정당이 7개 생겨요. 아까 내가 그랬죠. 선거 되면은 야당들은 당 많이 생겨가지고 후보자 많다고. 1대6. 1이 이기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어가 자진사퇴했어. 마지막에 박정희, 윤보선, 오재영, 변형태, 장희석. 박정희, 윤보선 15만 표 차이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사퇴했으면은 박정희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표를 딱 계산해 봤어요. 하나만 사퇴하면 돼요. 안 했잖아요. 내가 요 얘기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윤석열 지금 여러분 제한 선거 기억나죠? 뭔가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게 이제 3당 합당해가지고 이게 분열의 역사입니다. 김영삼 야당 그렇게 잘 하다가 합당해버렸죠. 그럼 이제 영원하며 갈라져. 야당 세력이야. 김대중 했죠. 노무현 때 해가지고 호남 쪽에 또 야당 새로 생겨버려. 그 다음 이제 문재인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결론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이 다 나오는데 이 진보 세력이나 민주당이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번도 자기 반성을 안 해요.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정신 차렸구나. 잘한다. 한 번도 안 해, 지금까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떨어진 뒤에 전국적으로 그 사죄단을 만들어서 다니기를 기다렸거든요. 안 다녀요. 그냥 뭐 공식으로 그냥 후보만 혼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당 차원에서는 아무 사과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지금까지 사과 안 해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국민들 다수에게 신뢰를 못 준다. 이게 난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김용남 시인께서 혹시 그 당에 가서 말할 수 있다면은 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그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해가지고 캠프별로 예를 들면 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YS 캠프는 YS 캠프들을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고 적어도 그 밑에서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그 무슨 국영기업체장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은 덕을 봤잖아요. YS 밑에서. 덕을 봤으면 그 사람들 다시 모여라. 저는 YS도 그냥 민주당으로 완주하고 싶어요. 우리는 민주당이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군부 세력하고는. 그래서 하고, DJ는 DJ대로 캠프대로 하고, 그 다음 노무현은 노무현 캠프대로 또 하고, 문재인 캠프대로 또, 다 그 밑에서 덕을 받던 사람들 회의를 해가지고, 통일 노선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네 대통령들의 연합, 연석 참모들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나갈 길. 그리고 통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국민 앞에 딱 서가지고. 네 그룹이 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합쳤다. 어떤 수박도 허용 안 한다.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어때? 내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절대 그래 안 할 거야, 또. 자,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